영하의 날씨에 눈까지 내렸지만 붉은 악마들은 거리로 나와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축구가 끝나는 시각이 출근 시각과 겹쳐서 대부분 바로 출근할 걸 각오하고 나온 시민들이었죠. 승패를 떠나 16강의 기적을 함께한 12번째 태극전사들을 정설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영하 3도의 날씨에 눈발까지 흩날리는 광화문 광장. 온통 붉은 물결로 일랑입니다. 경기 초반 연이은 실점에도 자리를 지키며 목청을 높이고 후반 31분 백승호의 만회골에는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졌지만 너무 잘 싸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골 넣었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적이었고 아침 6시가 돼서야 끝난 경기. 한숨도 못 자고 학교로 직장으로 향하지만 최선을 다해준 태극전사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교시 있어서 가서 바로 씻고 이제 1교시 수업 받으러 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 거리로 나온 붉은 악마는 모두 4만 명. 이전 3경기를 합치면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16강의 기적을 함께했고 우려했던 안전사고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경기장과 주점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고 16강까지 가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한국 돌아오실 때 마음 편히 조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과 런던 한복판에서도 사랑스러운 태극기가 휘날리는 등 해외에서도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왔으면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 갔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정말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응원했고 세종대왕부터 북극곰까지 이색 복장으로 응원의 열기를 더했고 연예계등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했습니다. 물어왔고 지금 목소리 지금 걸고 한 거 보세요.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과 애정과 그다음에 존경심을 보내고요. 12번째 태극전사들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내연녀와 혼외자 문제로 이혼 소송을 벌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한 1조 3천억 원대 주식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665억 원만 받으라고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노소영 관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3남매는 SK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건은 재산 분할.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2017년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2019년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지분 절반인 650만 주가량, 시장 가치로는 1조 3천억 원가량을 재산 분할로 요구했습니다. 1조 원대 재산 분할 소송이신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지만 법원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부친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혼인 이후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도 투기재산으로 인정돼서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노 관장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이 중 665억 원이 노 관장 몫으로 책정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5년 5개월)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박은지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노 관장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았습니다. 절반, 10%도 안 되죠. 4.8%가 5%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 관장이 패한 것 아니냐,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 650만 주 규모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650만 주면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의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청구액 중에 대략 5%만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 관장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혼 소송의 경우 이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판결문 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통상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 형성 그리고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은 재산 형성에 있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재판부는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현금, 그리고 노소영 씨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결혼해서 회사의 가치가 더 커졌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보통 이혼 소송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액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자료에는 유책 정도라든지 혼인 기간, 당사자, 나이, 재산, 직업 등이 고려됩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나온다고 해요. 재발과의 이혼 소송이었고 재산 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이어서 위자료 액수 1억이 뭔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액수라는 분석입니다. 1,000에서 5천 사이가 보통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로 정해지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당사자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서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위자료를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유책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판결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번 소송이 처음 제기나고 나서 5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대법원 3심도 아니에요. 첫 번째 1심 판결이 5년 걸린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혼 소송을 맡았던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혼 소송 1심이 나오는데 5년씩이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1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 이혼 소송은 사실상 민사소송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 분할이 핵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재산 분할에 공방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소송의 경우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 분할액이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가정을 이룬 시간도 길기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를 판가름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입니다. 하긴 뭐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뭐 양육권, 친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요. 어쨌든 노 관장 측에서 바로 항소하겠죠? 네, 노 관장 측은 오늘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갔는데요. 청구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를 받게 돼서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 재판부가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본 판단 등에 대해서 변호인단을 보강해 다퉈볼 걸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통상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고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던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가까이 숨긴 부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옮기고 육아 수당까지 받으며 범행을 숨겼다고 하죠.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숨졌던 사건은 다시 수사하지 않을 듯합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 서 씨와 친부 최 씨가 오늘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시신 유기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 은닉과 아동수당 부정수급입니다. 이들은 딸의 시신을 3년간 평택 자택과 서 씨의 친정집, 최 씨 부모님 댁으로 옮기며 숨겨왔습니다. 또 특별한 직업이 없던 서 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육아 아동수당 330만 원을 받았고 최 씨는 300만 원을 챙겨 생활비로 썼습니다. 친모 서 씨는 아동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딸을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18회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도 3번밖에 마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부모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전기 택시가 상가 건물에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내리막길을 택시 한 대가 빠르게 달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는 그대로 상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길을 걷던 한 시민은 간발의 차이로 택시를 피해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상가와 충돌한 전기차 택시는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입니다. 주민들이 다급히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불은 더 거세지고 차량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차 박히는 소리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같이 겸하게 났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쫓아가서 소화기 들고 그 사람 안에 있는지 뭐 확인을 하려고 그러고. 소방관들이 간신히 진화에 성공한 뒤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들것을 옮깁니다. 계속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이 들렸었습니다. 그 여고 구조자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대 택시 기사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소화기와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주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전기차에 붙은 불은 2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불은 들어오는데 차는 빨라요. 졸음운전으로 보이진 않아요. 급발진 사고인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덧탐사를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NS에서 왜 명예훼손이냐, 다 걸겠다더니 돈을 걸자는 말이었냐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덧탐사 관계자 그리고 이들에게 통화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새벽까지 청담동 술집에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던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한 장관은 특히 30장이 넘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덧탐사 측과 공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덧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NS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냐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덧탐사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하려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을 수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경찰이 이 운전자에 대해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초 만에 돌아와 소방에 신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학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도로가에 수북이 쌓여 있고 벽면에는 포스트잇 쪽지들이 붙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스쿨존에서 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호 조치도 안 하고 떠나갔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형 SUV라 운전대가 높다 보니 이 경사로로 올라가던 피해 학생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과 40초 만에 사고 현장에 돌아와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 위반 등 3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초 신고자인 꽃집 사장님에 따르면 그분은 사고
조치를 하려는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진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뺑소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한편 사고가 난 지점은 2년 전 학교 측에서 보도와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서와 구청 등에 요구했었지만 통행 불편과 경사로 인한 과속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했던 거의 우리 생활의 절반을 멈추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을 맡은 SK CNC와 카카오 모두가 잘못을 했다고 하네요. 정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발생했던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 당시 이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 불리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의 메일과 카카오티 등 여러 서비스들이 중단됐습니다. 화재는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주요 서비스 복구까지 닷새가 넘게 걸리면서 이용자는 큰 불편을 겪었고 경제적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온 SK CNC와 카카오 두 곳 모두 잘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인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SK CN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 있는 시정 및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데이터 센터 배터리 온도를 체크하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를 감지하지 못했고 화재 열기로 UPS, 비상 전원 공급 장치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서버로 이어진 전원선이 배터리 위를 지나도록 두어 전원선이 타버리며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SK CNC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세부 대응 계획과 모의 훈련이 없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판교 센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카카오도 데이터 센터 전체가 먹통이 되는 상황은 아예 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 CNC엔 화재 예방과 탐지 장치 구축, 독립적인 전력 공급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카카오엔 데이터 센터 분산과 신속한 이용자 고지, 피해 구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명백한 업체 과실이 입증됐는데도 단순 시정 조치와 보상 요구에 그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된 지 오래죠. 겨울에도 농촌에선 비닐하우스 재배가 많기에 일손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선 이른바 귀하신 몸이 된 이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기 위해 경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기숙사까지 지어줄 정도죠. 포커스M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기 재배가 한창인 한 농장입니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비닐하우스 18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아 잎이나 작은 꽃을 손질해줘야 할 바쁜 시기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일손에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수확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내년 영농철이 더 문제입니다. 영농철 되면은 다들 바쁜 철이라 그때는 뭐 하루 걸로 한 번씩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외국인들이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입국이 재개됐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신청한 계절 근로자는 45,100여 명. 실제 입국한 외국인은 13,200여 명으로 29.5%에 그쳤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다문화 결혼 이민자의 가족과 친척 혹은 현지 지자체 초청에 한해서만 비자 발급을 해주고 있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한 배추농가는 계절 근로자를 포기한 채 용역회사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거의 힘들어요. 일주일 앞으로 열흘 앞으로 부탁해서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다 보니 지자체 간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장들이 앞다퉈 현지로 나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 수급 확대와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등 환경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폐교나 기존 숙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충북 제천시와 경북 영양군은 아예 전용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께서는 인력 수급 문제를 이제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주기를 좀 바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적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은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처우를 개선하는 지자체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근로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김영현입니다.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가 열렸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하루 만에 파업을 끝냈고 서울 지하철 또 철도공사도 일터로 복귀했으며 현대차, 기아 등 민간 부문도 이미 임금 단체 협상이 끝나버렸거든요.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의왕내륙 컨테이너 기지 앞 도로에 모였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흔들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탭니다. 총파업 대회는 이곳 의왕내륙 컨테이너 기지뿐만 아니라 부산과 단양 등 전국 15곳에서 열렸습니다. 건설노조와 서비스연맹 등 전국 2만 5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다른 노조와 힘을 합쳐 안전운임제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제대로 맞섭시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단합한다면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서 맞섭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선 노사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 파업을 유보했고 현대제철 등 다른 사업장 노조들도 사측과 협상에 나서며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도 이미 협상을 잠정 타결해 파업을 멈췄습니다. 연대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끝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탄압을 하고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더 높은 강도로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동조 파업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물류마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교섭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중에 도박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판돈 116만 원이 발견됐죠.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화물연대 측은 경찰의 의도적인 강제 수사가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철강과 타이어 업계는 물량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고 항구에는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동난 품절 주유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전북본부 조합원 일부가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천막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다고 누군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합원 10명은 제 뒤로 보이는 화물연대 파업 천막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16만 원을 발견해 모두 압수했습니다. 팀으로 5명씩 나눠서 10명이 하고 있었어요. 판돈은 한 팀이 95만 원, 한 팀은 21만 원 이 정도예요. 적발된 조합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경찰의 의도적인 강제 수사가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집회 주신 거는 천막을 갖다 강제로가 일부러 들어온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적발된 10명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렇듯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경 등으로 지지율까지 올랐으니 더 힘을 받을 만하죠.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일부 차주가 업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철강과 정유 등 5개 업종에서 발생한 피해액만 벌써 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멈추고 복귀하면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도 힘든 여건에서 분투를 벌이고 있는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분들은 복귀를 해주십시오.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선 30일 이하의 운행정지와 화물 운송 자격 취소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귀 차주들이 늘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88%까지 회복됐지만 운송 거부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만 벌써 3조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품절 주유소도 여전히 8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사태 악화 시 언제든 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주 중에라도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의 법적 대응과 별도로 건설협회는 건설 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울청 전 정보부장 등 2명은 구속됐지만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있는 이들만 구속이 된 겁니다. 어쨌든 핵심 피의자들은 다 구속이 안 된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던 특수본의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주요 피의자 4명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2명.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하지만 부실 대응 논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선 피의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필요한데 이 인과성 규명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심사 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2사람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의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윗선 수사의 핵심이 바로 이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조만간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이는 박형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신병 확보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김 청장을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최지원 용산보건소장과 용산구청 안전건설국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상 완충구역,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에 따라 무력 도발 등 일체의 적대 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또 포를 쏘았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우리 측이 사전 예고한 안전지역에서의 군 훈련을 핑계 삼았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NLL 북방해상 완충구역 내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포사격이 한미훈련에 대한 대응사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 9시 15분경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다연장 로켓포 MLRS를 동원해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폰트에서 북한이 9월 25일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한반도 긴장 조성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들에게 익숙한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이런 가운데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새로운 대형 로켓 발사 가능성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로켓 발사대를 가리고 있던 패널이 열리고 크레인 추정 새로운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뒤 명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이 개념은 사라졌었죠. 국방백서에서 없애버렸으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 국방백서에 다시 이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초안대로면 2016년 이후 6년 만의 부활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본인의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도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되살리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규정한 건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불바다 발언 이후 1995년 국방백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이후 남북 관계에 따라 표현은 달라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주적 개념 부활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6월 출범하려다가 개파 모임 논란이 있어서 하지 않았던 그 공보 모임이 내일 출범하는데 이름을 바꾼다고요? 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 국민공감이 내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원래 이름은 민들레였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동명의 인터넷 매체 때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모임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는데요. 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개파 모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친윤계 투톱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장 의원은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일절 않겠다,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 선언하기도 했죠. 당시 공개 오찬 자리를 갖기도 했지만 불화설을 일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사던 거 어느 분야? 당연히 형이 해야지. 그러면 내일 출범식에는 두 사람 다 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출범식에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MBN의 모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고 이를 만류하는 사람도 없다며 지난 6월과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에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두 사람은 앞서 윤한홍, 이철규 의원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 관저 만찬을 하기도 했죠. 친윤계가 뭉쳐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쓴다 안 쓴다 논란이 됐던 청와대 영빈관 결국 재활용했다면서요? 네,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국가 주석의 공식 만찬이 옛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영빈관 행사장으로 활용된 건 대통령실 이전 이후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만찬 이후 1년 만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된 영빈관은 이날 행사를 위해 국빈 만찬장으로 꾸며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푹 주석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빈관은 그동안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서 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쓴다, 안 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기존 영빈관을 재활용하게 된 계기가 정확히 뭘까요? 네,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신라호텔 등을 외빈 행사장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외빈 방문 때마다 박물관이나 호텔을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국격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영빈관 사용 계획을 전하며 국격에 걸맞은 대규모 내외빈 행사 시 최적의 장소를 찾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영빈관에 이어 오늘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푹 주석 간 친교 차담이 진행됐는데요.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 회의 장소로 이용되는 상춘제는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건립된 전통 한옥입니다. 네. 신축 계획이 막대한 예산 때문에 여론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던 만큼 영빈관이나 상춘제 등은 향후 외빈 행사장으로 계속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문 정권 시절 인사들이 그렇게 한마디씩 거 봐라 하고 토를 달았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암이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1.6%로 위암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0년 전보다 3년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를 차지한 위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이었는데요. 뇌혈관 질환의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지만 폐렴은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이었고 여성은 심장질환이 폐렴보다 많았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25.4%인데 반해 여성은 15.6%로 낮았습니다. 위암은 사망 확률이 떨어졌지만 폐암의 경우 흡연 인구의 감소에도 사망률의 뚜렷한 감소세가 관측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암이 발생하는 거는 시간차를 두고 발생을 하잖아요. 흡연율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보다 3년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80.6년으로 10년 전보다 3.4년 늘었고요. 여성은 86.6년으로 2.6년 늘어났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남자는 2.9년, 여자는 3.4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3분간 멈춰섰습니다. 중국 금융시장도 이때는 거래가 중단됐죠. 장점인 전 국가주석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장점인 전 주석의 추도식이 시작되자 중국 전역에선 3분간 방공 경보가 울리고 지나가던 차량까지 멈춰서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14억 중국인이 일제히 묵념에 동참했고 금융거래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为争取民族独立、人民解放和实现国家富强、人民幸福，鞠躬尽瘁，奋斗终生。 오늘 하루 중국에서는 놀이공원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됐고 TV에서도 오락방송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장 전 주석의 화장식이 진행됐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백지 시위는 추도식을 계기로 다시 확산할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시위 재개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실제로 가장 방역이 엄격했던 수도 베이징시도 오늘부터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 실내 운동시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民众的一些全面健身呀，包括一些这种体育的活动，其实增强体质，我觉得才是一个根本的出发点。这是我想说的。 최소 사흘에 한 번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외출하지 않는다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준봉쇄가 풀린 겁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일 추가 완화 조치를 포함한 세부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원유 상한제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한 첫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70여 발을 발사하며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거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등 서방 국가들이 원유 상한제로 러시아에 돈줄을 조인 첫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70여 발을 퍼부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가운데 60발은 요격했지만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Я даже зразу ото побачила яму і побачила ту машину сусідську, що така розбита. І люди лежать біля машини. Оце сусідів обох убило. Біля машини вони стояли, вони проважали сина і невістку. 러시아의 공습 직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향한 기습 공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 랴잔시와 엥겔스시에 있는 군사 비행장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으로 보이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дения и взрыва на российских аэродромах обломков реактивны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была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реждена обшивка корпусов 2 самолетов. 3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находившихся на аэродроме, получили смертельные ранения.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직접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크림대교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침공 후 푸틴이 전선에 가장 가깝게 방문한 사례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겨울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원전에 집중을 했다고 하거든요. 국민들 생각도 다른 게 그 원전역 강에서 낚시도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의 야간 조명이 밤 11시 45분이 되자 일제히 꺼집니다. 새벽 1시에 껐던 조명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시간 일찍 소등한 겁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프랑스도 국가 차원에서 전기 사용을 줄이고는 있지만 시민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Dans quelques mois, mais pour l'instant, c'est les mêmes prix que ça n'a pas tellement bougé au niveau des prix. On n'a pas envie d'être dépendant énergétiquement de la Russie, donc effectivement, ils sont obligés de.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이웃나라 독일과 영국이 전기요금 급등과 대규모 정전까지 우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유럽 국가들 간의 희비를 가른 건 원자력 발전 비중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믿고 원전 비중을 10% 수준으로 낮췄지만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9.6%, 미국 19.7% 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에너지 위기에도 자급률이 안정적인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올해 초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8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l était impératif de renforcer la filière nucléaire. Pourquoi? Parce qu'il était nécessaire que la France retrouve sa souveraineté en termes d'approvisionnement des sources d'énergie. 에너지 주권 확보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프랑스의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 각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유럽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로 2022에서 준우승을 한 독일 여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8월 초 본국으로 귀환하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승 기준으로 독일 축구협회가 책정한 상금이 남자의 경우 4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5억 3,500만 원인데 그에 비해서 여자는 6만 유로, 약 8천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남자 선수의 상금이 7배 더 많았던 겁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지금은 2022년이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스포츠에도 적용된다고 일갈했죠. 며칠 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39개 나라 중 가장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이래 무려 26년간 부동의 1위입니다. 한국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1.1%,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 평균치인 12%의 2배 이상이죠. 우리 정부 통계에서도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 고용률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서 많이 일하니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출산율은 높여야 한다면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임금과 보직의 차이를 두는 건 앞뒤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596년 전 세종실록에는 관가에 속한 노비에게 산전 한 달, 산후 100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다고 돼 있습니다. 세종은 한 발 더 나아가 노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휴가를 주어서 출산한 아내를 돕게 했죠. 서구 선진 복직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는 이런 선조들의 해안과 철학을 왜 우리는 본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의 영전과 같은 얘기가 더 이상은 뉴스가 되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 과연 오기는 올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안 된다 였습니다. 밤사이 중부에는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수원시인데요.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에 1에서 3c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1cm 미만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눈구름과 함께 미세먼지도 날아들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전북, 광주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동해안에 이어서 전남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또 강원 산지로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 추위는 한결 누그러들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아침에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창원이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대체로 1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